네, 안녕하세요.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. 네, 영상 속도는 1.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. 네, 이번 내용은 미국의 CPI 관련 내용과 그 앞으로 CPI는 어떻게 변할 것이고 비트코인에 따른 영향성으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는 시간을 준비를 하기도 했었고요. 그리고 주식과 코인 부분에 따른 우리가 수익성을 어떻게 내는 모델링으로 접근하는 게 올바른 방향인지 이 내용을 주된 내용으로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. 일단 미국의 CPI가 예상치만큼 나왔습니다. 6.5 정도가 나왔는데요. 다소 아쉬웠던 내용을 좀 보게 되면 주거 관련 서비스 물가가 16개월 연속 상승폭을 보여주었다라는 것과 그 다음으로 실업 청구 건수도 늘지 않았다라는 게 상당히 아쉬웠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감원의 찬바람이 불더라도 식지 않는 미국의 노동시장 실업수당 청구 건수 20만 건 15주 만에 최저치로 다시 회귀했고 계속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6만 건 넘게 감소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. 하나하나씩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주거 관련 서비스 물가 지표는 후행성으로 상당히 늦게 나옵니다. 그래서 이게 좀 더 완만하게 지금 계속 상승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지만 아마 지금 시점으로 보게 되면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좀 해석의 여지를 좀 해볼 필요성이 있는데 미국의 노동시장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보이는 건 아무래도 외국인 근로자, 코로나로 인한 외국인 근로자의 수급 여건이 별로 좋지 못한다라는 거, 그 다음으로는 트럼프가 이때까지 만들어서 장벽을 세웠잖아요. 거기에 있는 또 다른 법령이 있다라고 합니다.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그래서 그 법령으로 인해서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효과이다. 반면에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고용주 입장에서는 실질 임금 추이 부분이 좀 다소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알바를 쓴다라고 해도 알바에 있는 임금 추이가 이제 피크치까지 찍었고 이제는 그 이상은 우린 도저히 못 주겠어요.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. 그래서 감소 추세는 좋지만 임금에 있는 추이는 서서히 완만하게 내려가고 있고 그 실제적인 내용은 미국인 내부적인 사람들로 한해서 이제 그게 계속 소화를 하려고 하는 게 버겁다 보니까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.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무래도 계속 2023년도 때까지 만약에 이어나갈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면 아무래도 뭐 정말 운 좋게 연착륙이 될 확률도 매우 높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고요. 9에서 6까지는 내려가기 쉽게 내려간다고 했습니다. 한번 내려가려고 하는 성향을 보인다고 하면 계속 내려가려고 하는 성향을 보일 것이고 그 내려가려고 하는 성향이 계속 내려가니까 CPI 발표할 때마다 코인은 좋을 수밖에 없다. 그주는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. 6.5에서도 최소 못해도 뭐 4.5대까지는 아무래도 내려갈 수 있는 시원시원하게 내려갈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있을 것 같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기 때문에 4자가 나오기 전 때까지는 여유롭게 CPI 나올 때마다 긍정적으로 좀 보면 되지 않을까. 변수는 중국에 따른 회복세가 나오게 되면 CPI가 일시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대에 있는 그때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CPI는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은 상당히 강세를 보여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 11월 11일 날 22년도 때 나왔던 때도 CPI 예상치마다 훨씬 더 낮게 나와주니까 어땠습니까? 불장 나왔죠.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나스닥도 좋게 나왔지만 나스닥 지수도 좋게 나왔지만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기도 했었죠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DCG 뭐 이야기 막 하는데 뒤에 가서 한번 DCG도 이야기를 좀 꺼낼 겁니다. 근데 저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쓴다라고 이야기를 했죠. 그래서 지수에 있는 추종과 그 다음에 CPI 모든 위험자산의 거의 보수금이 그리고 모든 영향을 같이 받는 그 금리에 있는 위치가 이만큼 영향이
크다라는 걸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면 이 내용 꼭 체크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부분입니다. 그리고 에너지 16분 가격 하락이 영향이 좀 컸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에너지 부분은 이번에 좀 덜 추워서, 근데 뭐 다음 주부터 뭐 유럽이 생각보다 뭐 추워질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돌고 있긴 합니다. 그리고 10년품 가격도 마찬가지고, 그 다음에 이번 주 주중에 금융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됩니다. 안 좋게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1분기 실적에 도래하는 시점에서 뭐 채굴회사나 거래소, 그 다음에 금융실적 이게 다 나오겠죠.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실업자는 더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,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인건비라도 줄이려고 하겠죠. 그 다음으로 이제 바이든 씨가 좋은 소식 있다, 우리 CPI 상당히 잘 해주고 있고 고용도 건강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?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당장 내년에 미국 재선에 나갈 생각을 갖고 있다,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요 라는 자랑거리를 이야기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. 그 다음으로 이제 주식과 코인 간에 있는 관계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. 이렇게 좋은 지수가 나오다 보니까 뭐 실버게이트, 코인베이스, 마라톤 디지털, 그리고 블록, 뭐 벡트,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거의 다 많이 올랐는데, 우리가 가장 많이 영향을 좀 받았던 벡트는 거의 한 번에 거의 100% 올랐습니다. 예.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, 이 벡트는 좀 위험성이 높겠지만 그래도 내가 만약에 투자를 좀 다변화시키고 있다 라고 하면 코인만 구입하는 게 아니고 주식 부분도 좀 걸쳐 놓으면 수익성이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. 그래서 우리의 관점은 어떻게 보면 지금의 코인베이스, 벡트, 마이크로스트래티지 이쪽에 좀 집중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내가 미국 주식 안 한다라고 하면 국내 부분도 있습니다. 업비트 지분을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쪽을 공략을 해서 가져가보는 전략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뭐 비덴트 같은 경우나 뭐 우기투나, 예, 그 다음에 에이티넘, 뭐 인베스트나 정도가 되겠죠. 위메드 이런 건 뭐 제끼고 업비트에 있는 보유 비중으로만 좀 해석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왜 이 전략이 좋냐? 왜냐면 과거 기반 향후 5년 동안 지켜보았을 때 느꼈던 점은 주식이 먼저 선행을 먼저 합니다. 그러면 해당에 있는 테마군들은 쉽게 올라갑니다. 근데 코인이 좀 잘 안 갈 때가 있어요. 간혹. 그럴 때 수익을 어느 정도 이게 보상을 해준다. 그래서 투트랙 전략으로 가는 게 가장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렇게 되면은 둘 중에 하나가 수익성을 먼저 많이 올라오는 애가 있으면 어차피 내가 특정 지분이 가장 많이 들어가져 있는 알트코인에 문제가 좀 발생했던 알트코인을 물을 좀 탈 수 있을 만한 재원이 확보가 되고, 이게 좀 소생이 안 될 것 같으면 그래도 본전치기로 투트랙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런 걸 적극적으로 저는 전략화해서 가져가는 모델링도 나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왜냐하면 어차피 테마는 돌기 때문에 코인도 언젠가는 올라올 겁니다. 올라오는 시점에서 이런 테마 부분도 좀 가져가는 모델링도 나쁘지 않고, 특히 미국 주식 같은 경우에는 왜 제가 이런 밈 주식 같은 거, 벡투 밈 주식 같은 것도 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다 이유가 있는 게, 밈 주식이 진짜 말도 안 되게 쉽게 오릅니다. 가벼워요. 예, 누구도 관심 안 주기 때문에. 그래서 호가에 있는 거래량이 많이 어떻게 보면 이게 빈틈이 꽤 많다 보니까 내가 자금을 조금만 투입을 해도 쉽게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적극적으로 좀 잘 활용을 해서 해보면 나쁘지 않는 성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이왕 어차피 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전략이 상당히 좋다. 그 다음으로 이제 제네시스 부채 30억 달러 수준의 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산 매각에 검토 중이다. 그리고
제미니와 제네시스 미등록 증권 공모 혐의로 기소를 하고 있다. 이렇게 장이 안 좋고 이렇게 안 좋은 악재가 나와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여전히 뭐다? 그걸 다 싸잡아 먹는 호재가 나오니까 저런 거 다 쌩까고 지금 좋은 분위기를 계속 보여주고 있죠. 그래서 저는 DCG 그룹에 별로 그렇게까지 걱정이 안 되는 게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있는 배를 가르진 않아요. 누군가가 애를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좀 흔들 뿐이지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은 쉽진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. 뭐 듣기로는 이제 회사채 돌아오는 만기가 5월 달로 알고 있는데 그 5월 달에 뭐 방어를 잘 할 것이냐 보다는 그게 뭐 방어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어차피 방어를 실패를 했다라고 해도 회생 절차로 넘어가고 구제금융 신청을 할 것이기 때문에 큰 영향성은 일시적으로라도 나온다고 하면 그때 또 줍줍하는 형태로 접근해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타격은 크진 않을 것으로 보여져요. 왜냐하면 제네시스 부채 30달러 수준에서 자산 매각을 검토 중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또 만약에 회생 절차에 들어갔더라고 해도 그렇게 파급력이 크진 않을 것 같거든요. 할 만큼 다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그 부채 비율이 그렇게까지는 크진 않을 것이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그리고 GBTC 보유 기간에 있는 펀드 여전히 아크가 높고요. 그 다음에 모건 스탠리 등등 보여지기도 합니다. 그러니까 보게 되면 모건 스탠리가 최근에 또 GBTC 많이 이렇게 또 줍줍하기도 했었죠. 그런 거 보면 대충 여러분들은 빨리 생각을 정리를 좀 하실 필요성은 있지 않을까요? 왜 저러하는지. 그 다음으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또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. 7 연속 인상을 했는데요. 3.5%입니다. 근데 되게 웃긴 건 예금금리는 안 올리고 대출금리는 되게 또 제한폭을 그렇게 또 타이트하게 안 가져가더라고요. 되게 웃긴 게 저러니까 욕을 좀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은행 직원들도 좀 답답할 것 같아요. 제가 봐도 그 직원이 무슨 잘못이겠습니까? 위에서 다 시킬 부분이 이겠는데요. 이번에 성과급 부분에 있었을 때도 뭐 거의 한 200%밖에 못 받을 것이다. 사상 최고치인데 이제 아무래도 뭐 나라 눈치 때문에 국민 눈치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걸 보면 또 그럴 것 같아요. 느낌이.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23년도 상위 10개 암호화폐 디파이 예측 부분을 보게 되면 유동성이 다시 돌아오려면 디파이 옵션의 인기가 폭발적으로 높아질 것 같다. 그리고 덱스 공간의 치열한 경쟁으로 비즈니스 모델로 다각화가 이루어질 것 같고 메타버스 VR의 새로운 감시 어플이 메타버스에 대한 암호화폐 꿈을 다시 불을 지필 것으로 보여진다. 지금의 디파이와는 더욱 간단해진 디파이와 모듈러식 블록체인 강세가 보여질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되어져 있는데요. 이분은 이렇게 뭐 나뉘어서 이렇게 좀 갈 것 같다라고 이제 주장을 내비치고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레이어 1, 레이어 2 일단 가고 디파이 부분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. 특히나 리도 파이낸스 스테이킹 해제되는 상하이 업그레이드 끝나고 나서 어차피 리도 파이낸스가 가장 수혜를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잠시 디파이가 또 반짝반짝 할 수도 있어요.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는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그때가 되면 좀 정리될 것 정리되고 수순될 것 수순되니까 이제 또 디파이 농사 좀 해봐야 되지 않겠냐, 이런 사람들도 꽤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. 그 다음으로는 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. 이게 디파이와 시파이와 또 중간 지점에 있는 상품군이 또 여러 가지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. 그런 거에 따른 또 수혜자도 많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죠. 그래서 기간의 비중은 좀 적긴 하겠지만 그래도 우리에 따른 수혜는 계속 이어나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. 그 다음으로 바이낸스 오케이 후업이 관련 내용인데요. 지난 거래소 현황을 보게 되면 바이낸스 여전히 지난 2년간 매출, 이익률 역대 최고치를
또 찍어주기도 했었고, 순 보유량이 90% 비율로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. OK 성장도 주목할 만한데요. 매출액도 상당히 2년간 4배 정도 상승을 보여주었고요. 그리고 예치 전송량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라고 하고, 순 보유량은 현재 100%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이제 문제는 후호비가 되겠죠. 예치 보유량이 이제 60% 정도니까 가장 문제점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가 중요하게 되겠죠. 그 다음으로 스테이블 도미넌스 하락과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라고 했는데, 21년과 같은 엄청난 알트장은 4년 주기 상승장에서 2, 3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. 말 나온 김에 도미넌스 추이를 보게 되면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점차 올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. 한때 알트코인 비중이 잠깐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뭐 그런 형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네. 그리고 옙토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추가적인 뭐 호재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, 만약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 조금 더 갈 수는 있겠지만, 호재 없으면 아마 올라올 수 있을 만한 마지노선만큼은 올라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오픈하고 나서 11월, 12월, 1월, 2월 해서 지금 3개월 정도 지나가고 있죠. 3, 4개월 정도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, 이 정도에서 이 정도 반등이 나왔다고 하면 어느 정도는 좀 여기서 후속타가 없으면 조금은 부담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 다음으로 솔라나 또 스테이블코인 거래소가 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. 이번에 또 조사를 또 받는다라는 내용이 나와주고 있고, 그 다음에 유럽 최대 암호화폐 대출 기업인 넥소가 자금 세탁 조세 범죄 혐의로 수사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. 여기서 일단 우리는 기쁨에 심취하면 안 됩니다. 아직까지도 먼 길이 있어요. 아직도 금리는 올리고 있는 추세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기준점은 이제 닷컴 버블 형태로 갈 거냐, 아니면 진짜로 연착륙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, 이건 아무도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CPI 나올 때마다 좋을 거니까 그때마다 대응하고, 중국의 회복 속도가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나온다고 하면 그 달에 있는 CPI 발표는 제끼자,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연착륙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지금 네 이야기가 맞냐 틀리냐, 이걸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. 너무 많은 지표와 너무 많은 데이터를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틀릴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. 단 금리 인하를 처음 할 때 있는 포인트 때가 만약에 나올 것 같다라는 조짐이 보이게 되면, 그때 상황이 생각보다 경기가 나쁘냐 좋냐, 아니면 버틸만 하니까 내리는 척도로 갈 것이냐, 이거를 좀 많이 확인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한 실시간 방송에서도 왜 제가 비트코인 캐시 많이 올랐는데 왜 추천을 안 했냐 라고 이야기하실 수도 있어요. 물론 오늘 하루만 보게 되면, 하루나 요 며칠 사이로만 보게 되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죠. 근데 여러분들에게는 안정성도 저는 좀 드리고 싶고, 그러면서 중장기적인 모델링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일정이 있습니다. 예. 왜냐하면 제가 매번 매 시간마다 영상을 하는 게 아니죠. 영상을 만들어내고 방송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수익성을 조금 더 내려놓고, 그러면서 안정성을 챙기면서 천천히 수익성을 챙겨 먹을 수 있을 만한 전략으로 가는 게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. 그러니까 건강한 패턴으로 가는 걸 좀 지향하는 바입니다. 제 성향은. 왜 그러냐면 지금 여러 가지를 챙겨봐야 되는데, 여러분들도 각자 나름 일을 하실 거고 이런 거를 다 챙겨보기가 어려울 거예요. 아무리 방송을 본다라고 해도 방송을 보는 시간도 어떻게 보면 시간적 소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걸 다 체킹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입니다. 저도 힘들 정도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
웬만하면은 내 욕심보다 개미의 욕심 제가 이야기했죠. 무리수를 두는 그런 최저점을 꼭 다 맞춰서 내가 거기에서 나만의 자부심만 느껴봐야 의미가 없습니다. 예, 부자의 마인드셋 형태로 보는 게 맞다라고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리기도 했었죠. 그래서 부자는 확실한 구간대, 크게 안 되니까 더 안정성이 좋은 상품군들을 이번에 ETF를 오픈했던 이유도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직접 거래하지 마세요. 그쪽은 책임도 안 지어 주니까 차라리 ETF 상품군 저희가 출시를 할 거니까 ETF 쪽으로 좀 접근을 해주세요. 그래? 그럼 나 ETF 쪽으로 갈게. 이게 되는 것이죠. 근데 여러분들은 개미에 있는 마인드는 딱 하나입니다. 오늘 말 좀 길어지는데, 최저점을 사야지 누구한테 비아냥거리지 않을 거니까. 그리고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거예요. 그거에 따른 수익률은 그냥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것 뿐이지 나한테 뭐 남는 게 없어요. 예. 극도로 남는 건 강력한 스트레스 정도? 예. 그렇기 때문에 적당한 정도만큼은 그냥 내려두시고 어느 정도 안정권에 있는 기반까지 확인되고 나서 승차해도 늦진 않는다. 그러니까 좀 더 여유롭게 보고 좀 더 안전한 쪽으로 모델링을 짜서 가져가 보면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건 이 가격을 제발 보지 마세요. 가격을 보실 거면 총량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총 유통량에 있는 비중도 같이 좀 보시길 바라겠어요. 싸니까 들어가야지. 싸니까 들어가야지. 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근데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과거에 왜 뭐 200만원, 300만원까지 했지만 N명 분할로 인해서 지금 5만원대는 아니지만 지금 거의 5만원 초반대 정도 되는데 그 가격대를 유지하는 건 그냥 유통량을 좀 늘렸냐 줄였냐 그거에 따른 가치를 보는 게 맞는 겁니다. 실질적으로 만약에 진짜 XRP 가격이나 에이다 가격이나 뭐 폴리곤이나 라이트코인이나 솔라나 등등등 똑같은 총량을 맞춰놓고 계산을 다 따로 떼어 놓으면 같아요. 어차피 계속 같습니다. 수익률 나오는 것도 같고요. 네. 그래서 요 부분만 또 보시고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. 굳이 의미가 없어요. 네.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신경을 많이 쓰지 않을 만큼의 있는 그런 투자자 습관을 제발 연초가 됐으니까 그런 것도 좀 챙겨 가보시자 라는 차원에서 또 꼰대처럼 좀 한 소리 좀 했습니다. 네,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.